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길수입니다. 이번 고전 읽기 시간에는 국부론이라는 이제 새로운 책을 소개하겠는데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부론, 영국의 경제학자죠. 1776년에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입니다. 국부론 말은 국가가 부유해지다. 국가가 강력해지고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써놓은 책인데요. 하지만 이 책이 탄생한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자, 이쪽 보겠습니다. 탄생 배경이라는 초록색 글씨가 보이죠. 자, 15세기부터 18세기의 유럽의 경제는요. 대목이 지금 선생님 노란 형광펜. 왕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고요. 절대 왕정, 루이 14세 이런 왕들을 봤죠. 그 다음에 여기 한자로 중상주의라고 써놨는데요. 중상이란 말은 중은 중시하다, 상은 상업을, 그런 뜻입니다. 상업을 중시하는 그러한 정책이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왕하고 즉 정부하고 이 상인 세력들이 경제의 두 주체예요. 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만의 경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때 왕들은요, 이 상인 세력들에게 많은 자금을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상인들은요, 왕에게 많은 돈을 댄 대신에 또 자기들이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독점적인 권한, 지위 이런 거를 요구했죠. 이렇게 둘이 결탁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걸 많이 이제 모아뒀는데요. 이거를 국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15세기, 18세기 그럼 이전에는 뭐였느냐? 중상주의가 아니라 중농주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중은 중시하다, 농은 농업입니다. 농업을 중시하는. 이때는 이제 봉건 영주가 있었고요. 영주의 땅이 장원이죠. 그 장원에서 농사를 짓는 백성들을 농노라 하는데요. 농사 짓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소유권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주의 논에서 노동을 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 곡식을 소유할 수 있었고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중농주의가 왜 중상주의로 바뀌었느냐? 농업 기술이 발달합니다. 농사 짓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생산량이 늘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풍차라는 게 있는데요. 이 풍차 여러분 아시죠? 거대한 그 날개가 이제 바람을 타고 돌면 이게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원운동을 하는 그 저기에다가 크랭크라는 것을 바퀴에다 딱 붙이면 이게 회전할 때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직선 운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풍차를 이용해서 방아를 찍었는데요. 풍차 방앗간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이제 사람이나 말이 연자라는 그 돌 바퀴를 돌려가지고 방아를 찍었지만 이 풍차라는 바람이 불면요. 그런 게 필요 없었던 거예요. 노동력이 계속 절감이 되죠. 게다가 영국에 석탄이 많죠. 그 석탄이 많은데 이 영국이 이제 바다를 끼고 있고 해양 국가잖아요. 배를 많이 만드는데 배를 나무로 만들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석탄보다는 나무를 많이 사용했는데 배 만드느라고 나무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 나무가 뻘을 자라지 않죠? 그래서 석탄을 캐서 써야 되는데 석탄을 캐다 보면 영국이 저 습한 나라죠. 반드시 구덩이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빼내야만 석탄을 더 많이 캐고 더 깊게 갱도를 팔 수 있겠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물을 자동으로 뽑아내는 펌프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전기의 힘을 이용합니다. 석탄을 떼가지고
그 전기의 힘으로 피스톤을 만들고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압차를 일으켜 가지고 결국 물을 밖으로 뿜어 나오게 만드는 원리가 전기 기관인데요. 나중에 이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이 전기 기관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 성능을 높여요. 그래 자기가 회사를 만들죠. 그래가지고 전기 기관차가 만들어지고요. 전기 기선이 만들어지고요. 전기 펌프가 만들어지고요. 방직 공장에서도 전기 기관을 이용해서 배를 짜는 속도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자, 왼쪽에 다시 좀 더 보시면요. 이 장원에서 농노들은요, 소유권이 없고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영국에 이제 그 장원이 무너지면서 소유권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래가지고 이미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은 분홍이 돼요. 분홍. 자기 땅을 많이 갖는 분홍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농민들은요. 소작인이 되거나 아니면 그 분홍 밑에서 월급 받는 노동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로 이동하게 돼요. 왜냐하면 도시에서는요. 방직 공장이 막 지어지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방직 공장에 다시 우측으로 오세요. 노동력과 예. 그다음에 양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양털 가지고 실을 만드니까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도시가 커지고 공장이 생기고 농노가 도시로 모여들고 또 농토를 목장으로 만들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게 아니라 양을 길러가지고 양털을 생산하는 게 더 이익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바뀌니까 농민들이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도시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이라든가 리버풀, 맨체스터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은 농민들로 사람이 너무 많이 이제 갑자기 밀려드니까 아파트라는 게 그래서 처음에 나온 거예요. 옛날 아파트가 없었죠. 좁은 공간에 사람을 그냥 상자에다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선생님 책을 읽어보니까 당시에 그 아파트에서 그 아주 좁은 고시원 같은 거라고 상상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잠자리는 해결됐는데 똥이나 오줌을 처리하는 시설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밤에 쌓았던 똥이나 오줌을 가지고 나와서 길거리에 버려가지고 런던 시내 굉장히 지저분했답니다. 사람들이 똥을 또 한 군데에 모아놓으면요. 똥 이렇게 무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일하다가 힘들어서 죽으면 이 장례 비용이 없어가지고 똥더미 시신을 버리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그 유명한 템즈강이 이 똥냄새와 똥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때까지도 영국 정부는 별로 움직이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이 식수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 이제 좀 예산을 투자하고 템즈강 주변에 이제 그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국부론이 탄생했는데요. 자, 그 밑에 좀 더 정리해 놓은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은요, 봉건 영주를 몰락시키고 전국적인 절대 권력을 이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강력한 군대와 관료가 필요한, 관료라고 하는 것은 왕의 그 정치와 왕의 명령에 각 지역에 침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요즘 말하는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력한 군대, 강력한 관료들은 월급을 주려면요, 또 군사 장비를 이제 사들이려면요, 막대한 비용이 불가피하죠. 막대한 비용이. 네, 막대한 비용. 그리고 강력한 군대, 관료. 자, 이런 상관관계 속에서 이 비용을 누가 냈다고요? 특정 상인 세력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무나 회사를 차리거나 아무나 기업 사장님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왕의 세력과 결탁된 자만이 그 장사를 할 수 있었고 상업에 그들만이 독점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익의 일부를 왕에게 바쳤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경제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이 시대 사람들은 국부를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국부란 상인 세력들에 의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금과 은을 많이 비축해 둬가지고, 그죠? 강력한 군대와 관료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수출을 좋아했어요.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파는 거예요. 하지만 수입은 강력히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 막 장려했지만 소비는 또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경제학에서 수출만 하고 수입은 안 할 수 있나? 또는 저축만 하고 소비는 안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내가 어떤 나라에 수출하면 또 그 나라는 내 걸 또 사주고 나는 또 그 나라 걸 사주고 이렇게 순환이 돼야지 서로가 상생적으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부가 증대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요 유럽의 모든 나라가 중상주의를 선택해요. 네, 유럽의 여러 나라가 영국을 따라갑니다. 그럼 경제가 잘 돌아갈까요? 잘 안 돌아가죠. 이러니까 이제 절대 왕들은 이제 식민지로 눈을 돌립니다. 자, 절대주 국가 왕들, 뭐 루이 14세, 뭐 엘리자베스 이런 당시에 영국의 17, 18세기의 이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엄청난 그 남미, 그다음에 아메리카, 아프리카, 심지어 동남아, 중국도 영국이 나중에 식민지로 만들었죠. 자, 볼까요? 식민지로 눈을 돌린 이유가 식민지에서 원자재를 거의 싸게 빼앗아 오죠.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완제품 비싸게 팔아요. 꼭 먹고 알 먹는 셈이죠. 그래서 영국은 미국을 식민지로, 그리고 남아프리카와 인도까지 식민지로 만들죠. 심지어는 저 호주도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베트남, 스페인은 남미 대륙 다 먹었죠. 독일, 오스트리아는 어땠습니까? 네, 식민지 경쟁이 엄청나게 뛰어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베르사유 궁전이라든가, 영국의 버킹엄 궁전, 스페인의 그 유명한 아름다운 아람브라 궁전, 이런 게 사실상 따지고 보면 피식민지 백성들의 눈물로 지어졌다고 봐야 돼요. 슬픈 이야기죠. 이제 그러다가 1776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버려요. 이건 뭐냐면 영국 경제에 타격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미국한테 그냥 값싸게 미연화, 목화 이런 거 막 뺏어다가 막 방직 공장에서 만들어다가 막 싸게 팔았는데, 그리고 인도에다 막 대 팔았는데 이게 불가능해졌죠.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단두대에 목이 잘렸잖아요. 세계가 급변한 것이죠. 게다가 각 나라에 전파된 산업혁명으로 이제 엄청난 상품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모두 팔려고 해. 팔릴까요? 안 팔리죠. 꽉 막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미스가 이 중상주의 가지고는 국부가 증대되지 못한다. 진정하게 국부를 증대시키려면, 그죠? 자, 그 밑에 선생님이 이제 형광펜 칠해놓은 걸 보면 국부는 독점적 몇몇 회사, 왕은 얘들한테 특권을 줬죠. 통해 금이나 은을 늘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냐?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노동하는 양을 늘리고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국가가 부여해주는 원천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업이 필요하고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어떤 회사만 장사하게 하고 어떤 회사만 독점을 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경제 주체가 돼가지고, 그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면, 그러면 저절로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할 거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이 올라가고 개인의 부가 늘어나면 그게 전체적으로 모이면 국부가 증대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요즘으로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였지만 실제로는요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요 이제 다음 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 국부론에서 유명한 낱말이 있죠.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인데요. 네, 여러분 다 들어봐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만 맡긴다면 의존하면 이기심이 많은 인간이 경제 질서를 망가뜨려 가지고 오히려 시장이 원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복부가 감소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기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답변하냐면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건 맞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자기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성향은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본성이다. 타고난 거다. 내가 이기심을 최대로 채우려고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면 이는 곧 타인의 이기심 충족을 방해하게 되므로 결국 타인의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건 맞는데 이 이기심 때문에 열심히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건 맞는데 어느 특정한 개인의 이기심만을 무한정으로 채울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타인들도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이기심을 봐주지 않겠죠. 결국 이러한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적절한 선에서 자기 이익을 위한 욕구 조절 행위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이게 보이지 않는 작용으로 인해서 저절로 뭐가 된다. 시장에서 가격이나 여러 가지들이 자율적으로 항상 균형을 맞춰서 결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그 밑에 빨간 글씨 보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에서 자기네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경제 얘기를 하는 것은 그죠? 개인의 오히려 부를 증대시키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시장이 더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이 시장에 나오고 서로 경쟁해서 상품의 질은 더 좋아진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 대목이요.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그걸 유지해주는 최소한의 조치 그 이외의 개입은 하지 마라. 삼가하라. 이건 이제 방임주의라 그러는데요.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그거를 시장 질서 유지 차원에서 방임을 해라. 그리고 정부는 뭐나 해라. 치안 유지나 잘해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디에서? 국부론이라는 책에서요.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순간순간 균형점을 찾아가는지를 수요 공급의 이론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준 게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항상 여기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 Y축은 가격입니다. 가격. X축은 양이에요. 이때 양이란 수요자, 공급자 쪽에서 보면 사고 싶은 양, 그 다음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싶은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내가 사고 싶은 가격, 그 다음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내가 받고 싶은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수요 곡선 한번 보겠습니다. 초록색 곡선이 수요 곡선인데요. 자, 밑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수요 곡선을 그릴 때는 항상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가격이 이만큼 세면요. 가격이 높죠? P가 가격이니까요. 높으면, 그죠? 사람들은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사는 양을 줄이려 합니다. 적게 사려고 해요. 반대로 이번엔 이쪽 오른쪽 끝을 볼까요? 가격이 이만큼 낮아졌죠? 낮아지면 사람들은 싸네? 많이 사자. 그래서 이쪽 양을, X축의 양을 늘리려고 합니다. 양은 커졌죠? 네. 그래서 가격이 높으면, 네. 고가이면 양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양이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0쪽으로 하면 줄어지죠? 자, 오른쪽으로 하면 커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쭉 연결하면 바로 이런 수요 곡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을 디맨드 커브로 합니다. 디맨드가 영어로 수요죠. 반면에 이번에는 공급 곡선은 공장 사장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가격이 이렇게 높으면요. 공장 사장님, 물건 하나 만드는데 저렇게 비싸게 받을 수 있네? 많이 만들자. 물건의 양을 늘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늘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양이 늘어나고 높은 이 두 점이 만나는 점이 이 점이죠. 네. 하지만 가격이 낮으면요.
아이고 하나 만들었는데 저거밖에 못 받아? 에이 쟤 그만 만들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양이 줄어들고 각이 낮으면 이 점이죠. 그래서 두 선을 연결하면 바로 이런. 네. 그래서 두 점이 만나서 겹쳐지는 점이 바로 네, 균형점입니다. 균형점. 여기 빨간 점 보이죠? 네. 균형점이라는 얘기는요. 네, 소비하는 사람이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나 이 정도면 다 만족이야 하고 생각하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왼쪽 균형 가격이죠. 그런데 공장 사장님이 만들어내는 적정한 양을 균형양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이것들은 그런데 오른쪽에 이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변수가 생기면 외부 신호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요.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갑니다. 네.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이, 정부가 아니고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게 해준다 라고 아주 체계적으로 국분에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에는요, 산업혁명 초기에 그 노동 환경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클로저 운동이란요, 인클로저 운동 보이죠? 봉건 영주가 이제 땅을 다 내놓고 농민들이 자기의 소유권을 가지는 운동인데요. 힘이 있는 농부들은 부농이 됩니다. 부유한 농부가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대토지를 유지하기, 대지주가 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농민들은 이제 그들의 하청 노동자가 되거나, 그죠? 아니면 도시로 다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공장이 많이 있죠. 공장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그죠? 이용할 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심지어는 이제 도시에 오니까 이제 누가 밥을 줍니까? 집을 줍니까? 먹고 살기 힘들죠. 그래서 만 7세 아동들도 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10시간씩 노동한 게 보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탄광에서 미성년자들일지라도 일주일에 6일, 일요일 쉬고요. 하루 12시간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주당 50 내지 60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노동을 좀 많이 한다는데 주당 몇 시간? 40시간. 58, 40. 한때 46시간이었다가 주 5일째 근무가 된 지 얼마 안 됐죠? 40시간이 아직도 우리나라 많습니다. 지금 선진국에 35시간 뭐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연간 2,500 내지 3,000시간의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페이를 많이 받았느냐? 성인이 약 2달러를 받아, 하루에 2달러. 나중에 미국의 이제 포드 자동차에서 포드가 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렸는데, 2배 올렸는데 그게 5달러였거든요. 네. 게다가 여자라든가 아이는요, 남자 성인의 절반도 못 받았어요. 하루 10시간 일하면서요. 심지어는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네. 로프에 기대가지고 줄을 쫙 이렇게 쳐놓고 그 로프에 기대서 이렇게 서서 자는, 근데 그 일penny 돈을 냅니다. 이런 노동자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게다가 탄광 같은 데는 성과급제를 도입해가지고요. 네. 이 탄을 캐낸 양만큼 많이 돈을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려고 몸을 아끼지 않고 무진장 막 혹사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못 가서 그냥 몸을 망치는 노동자들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이런 환경 때, 이런 환경에서 바로 국부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정치인들은 말이죠. 그럼 얘들 노동자의 그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No,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가의 편을 들어서 노동자들에게는 지극히 무관심했어요. 이러한 그 노동자들의 그 극악한 환경,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보여주지 않는 게 진정한 국부냐? 이건 아니다. 라고 상당히 그 혁명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국부론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교과서에 있는 국부론 본문을